어젯밤에도 잠 못 자고 뒤척이셨나요? 보통 이럴 때 내가 예민해서 그럴까 하고 자책하거나 비싼 베개로 한번 바꿔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침실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균형이 깨졌다고 몸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구조 신호거든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오늘 밤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입니다.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잠 안 오신다고 술 한 잔씩 드시고 주무시는 분이 계실까요? 술을 마시고 나면 금방 골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시는데 사실 그건 수면이 아닙니다. 그냥 뇌가 술에 취해서 기절한 거예요. 술은 뇌 세포를 억지로 멈추게 해서 잠이 빨리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하는 꿈꾸는 잠은 억제해서 수면의 질은 더 떨어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술이 깰 때인데요. 새벽 2, 3시가 되면 술 기운이 탁 떨어지잖아요.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면서 교감신경의 활동이 반동적으로 증가해서 우리 뇌가 갑자기 일어나 하고 비상을 겁니다. 억지로 눌려있던 뇌신경이 술이 깨면서 반대로 확 흥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술 마시고 잔 날은 꼭 새벽에 식은땀 흘리면서 깨고 가슴은 두근거려서 다시 잠들기도 힘든 것입니다. 잠을 자려고 마신 술이 오히려 뇌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술과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커피입니다. 혹시 나는 커피는 아침에만 먹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까요? 근데 그게 그렇진 않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피곤하다 하는 신호를 우리 뇌 수용체에 붙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피로가 실제로 풀린 건 아닌데 뇌가 피로를 못 느끼게 막는 거죠. 실제로는 몸의 피로는 그대로지만 피곤하다는 감각만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더 느려진다는 건데요. 젊었을 때는 커피 한 잔을 서너 시간만 지나면 분해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시간이 2배, 3배로 길어집니다. 점심을 먹고 마신 커피가 밤 10시, 11시가 되었는데도 몸에 남아서 뇌를 깨우고 있는 거죠. 나는 잠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뇌는 카페인 때문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정말 푹 주무시고 싶다면 적어도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딱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의외의 원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소금인데요. 요즘은 건강 생각하신다고 무조건 싱겁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너무 싱겁게 드시는 것도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너무 부족해지면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지고 몸에서도 상대적으로 혈류량이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면서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밤에는 각성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자려면 몸이 이완되어서 늘어져야 하는데 잔뜩 긴장하고 있으니 잠이 올 리가 없죠. 게다가 소금이 부족하면 소변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서 소변량이 늘어나서 자다가 화장실을 가느라 2, 3번씩 깰 수도 있어요. 방광 기능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싱겁게 드셔서 몸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저녁 반찬에는 적당한 간을 해서 맛있게 드셔야 몸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잠이 줄어든다라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사실은 잠이 없어진 게 아니라 몸에 물이 없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가 밤새 청소를 하려면 몸속에 물이 넉넉하게 흘러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조금씩 마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물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기름진 뱃살에는 수분 함량이 낮지만 근육은 무려 75%나 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근육이 바로 내 몸의 물주머니인 셈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빠지면 몸에 물을 담아둘 곳이 없어져서 쉽게 탈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워도 금방 목이 마르고 뇌를 씻어낼 물이 부족해서 밤에도 깊은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쿼트 해야 되고 걷기 운동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멋진 몸을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밤에 쓸 물을 저장해두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새벽 3, 4시쯤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깬 적은 없으세요? 이건 악몽을 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전 저녁을 잔뜩 먹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하실 수 있지만 만약 저녁에 국수나 떡, 빵 같은 걸 드셨다고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잘 때까지는 혈당이 확 올랐다가 새벽이 되면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뇌는 큰일 났다, 에너지가 없다 싶어서 비상벨을 울립니다.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어서 사람을 확 깨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녁에는 빵을 드시지 마시고 두부나 고기, 생선 같은 반찬을 든든하게 드세요. 그래야 새벽에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낮에 햇볕을 쬐면 밤에 잠 오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햇볕만 쬐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재료가 있어야 만들죠.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고기나 콩, 계란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그걸 재료로 해서 잠 오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을 호르몬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입니다. 입맛 없다고 식사는 밥에 물만 말아 드시고 햇볕은 열심히 쬐어봤자 재료가 없어서 호르몬을 못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거, 이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단순히 눈이 나빠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파란 불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밤에 스마트폰 불빛을 보면 이 센서가 지금은 낮이구나 하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뇌는 지금이 대낮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잠 오는 호르몬을 억제시켜요. 잘 주무시고 싶다면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치우셔야 합니다. 체온 조절도 정말 중요한데요. 잠이 들려면 몸속의 깊은 곳에 열이 1도 정도 떨어져야 하거든요. 이 열이 손발 끝으로 빠져나가야 뇌가 쉴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다면 손발 혈관에 말초 혈관이 수축해서 체온 방출이 어려워져서 잠들기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머리는 뜨거운 것 같고 정신은 말똥말똥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한번 해보세요.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좁아졌던 혈관이 열리고 갇혀있던 열이 쏙 내려옵니다. 그때가 바로 잠이 오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혹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약이 문제니 약을 끊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먹는 약들 중에 몸속에 영양소를 뺏어가서 잠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혈압약은 몸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기도 하고요. 일부 당뇨약이나 고지혈증 약은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이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을 이완시켜주는 마그네슘이 빠져나가기 쉬운데요. 그러니 약을 드시는 분은 더욱더 식사를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나 견과류를 챙겨 드셔서 약 때문에 부족해진 영양소를 채워주셔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직전에 야식은 금지입니다. 속이 편해야 잠도 잘 온다 라는 말 진짜 맞는 말입니다. 뇌랑 위장은 신경으로 직통 연결되어 있거든요. 야식을 먹고 누우면 위장이 빵빵해져서 뇌를 계속 건드립니다. 나는 자는 것 같아도 뇌는 소화시키느라 밤새 깨어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는데 어깨가 결리고 턱이 뻐근하면 밤새 뇌가 위장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적어도 주무시기 4시간 전에는 숟가락을 놓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오늘 밤엔 꼭 자야 하는데 하면서 시계를 자꾸 쳐다보시죠? 그 마음이 오히려 잠을 쫓아냅니다. 반드시 지금 자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뇌의 공포 스위치가 켜집니다. 뇌는 침실의 편안한 곳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전쟁터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몸이 긴장해서 잠이 더 달아납니다. 잠이 안 오면 억지로 계속 누워 계시지 마시고 차라리 일어나세요. 거실에 나와서 잠깐 책을 보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다가 다시 졸릴 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목이나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거뭇거뭇한 흔적 때문에 옷깃을 여미거나 남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는 경험, 결코 낯선 일이 아니죠. 어릴 때 잠깐 앓고 지나가는 줄 알았던 피부 문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데 특히 목 부분에 깊고 굵은 주름이 지고 색소가 침착되는 현상은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거든요. 여기에 더해 눈 밑에 깊게 패인 이중주름, 의학 용어로는 데니모건 주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까지 뚜렷해지면 본래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는 인상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기 쉽습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거무스름한 피부 변화가 혹시나 남들이 보기엔 씻지 않아서 생긴 때처럼 보일까봐 걱정하시잖아요. 하지만 이건 오랫동안 가려움과 싸우며 긁다 보니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두꺼워지고 색이 짙어진 결과일 뿐이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이를 태선화라고 부르는데 치열하게 버텨온 흔적이지 결코 부끄러워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인 아토피 환자의 삶의 질 지수를 측정해보면 우리가 보통은 더 심각하다, 중병이라고 생각하는 당뇨병이나 심지어 일부 암 환자보다도 더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아토피가 주는 심리적 타격은 실로 막대하죠.
그런데 피검사 수치가 정상이라며 아토피가 아닌데요? 라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은 혈액 검사 수치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환자의 증상과 피부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죠. 혈액 속에 알레르기 수치인 IgE가 정상이더라도 극심한 가려움증이 있고 얼굴이나 목 같은 전형적인 부위에서 반복되는 만성적인 염증 패턴이 있다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할 수 있거든요. 혈액 수치가 괜찮으니 그냥 지내세요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겪고 있는 가려움증과 수면장애, 사회적 위축의 고통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피부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체질이 안 좋아서 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은 각질 세포들이 겹겹이 쌓여서 방어막을 형성하고 그 사이사이를 지질 성분이 빈틈없이 메우고 있는 구조인데요. 성인 아토피 환자의 경우는 유전적으로 이 지질 성분, 필라그린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흔해서 방어막에 미세한 틈이 생기기 쉽습니다. 장벽의 힘이 약해지니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이렇게 생긴 새는 장벽을 통해 우리 주변을 떠다니는 각종 환경적 유해 요인들이 더 깊숙하게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입자가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 같은 오염 물질들은 약해진 장벽 표면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공기가 나쁜 날에는 유독 피부가 더 뒤집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 자극이 더 쉽게 닿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과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TH2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나서서 인터루킨4나 인터루킨 13 같은 강력한 염증 신호 물질을 뿜어내는데 바로 이 물질들이 피부를 붉게 만들고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만 받으면 미친 듯이 긁게 된다라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에도 명확한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 말단에서 신경펩타이드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직접 염증을 일으키는 신경인성 염증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특별한 알레르기 물질이 없어도 야근이나 수면 부족 같은 스트레스 상황 자체가 피부를 뒤집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악화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염증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라는 이름에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급성기 염증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만큼 강력하고 확실한 수단은 없습니다. 핵심은 강도와 부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피부는 부위마다 약물 흡수율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뚝의 흡수율을 1이라고 쳤을 때 눈꺼풀이나 생식기 주변 같이 얇은 부위는 팔뚝보다 수십 배 이상까지 흡수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얼굴이나 목처럼 얇고 예민한 부위에는 낮은 강도의 약을 써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처럼 피부가 두꺼운 부위에는 강한 강도의 약을 써야만 약이 제대로 침투하여 염증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약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증상이 심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약을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해서 단기간에 확실하게 염증을 제어하는 것이 치료의 대원칙입니다. 부작용이 걱정돼서 쌀알 만큼만 바르거나 며칠 바르다 중단하면 염증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아 약이 점점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확실하게 눌러주고 증상이 호전되면 서서히 사용 횟수를 줄여나가는 감량요법을 적용해야 해요. 또 겉보기에는 피부가 깨끗해졌다라고 해서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면 피부 속에 남아있던 미세 염증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이 자주 재발하는 부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주말에 한두 번씩 약을 발라주는 유지요법이 필요한데, 이때는 스테로이드 대신 장기간 사용해도 피부 위축이나 혈관 확장 같은 부작용이 없는 국소 칼시유린 억제제, 비스테로이드성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는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몸 전체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전신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를 많이 썼지만 장기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최근에는 특정 염증 경로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표적 치료제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주사제인 생물학적 제제는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인터루킨만 선택적으로 차단해서 기존 면역 억제제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고, 먹는 약인 자크 억제제는 세포 내 염증 신호 경로를 차단해서 빠른 가려움증 개선 효과를 보여줍니다.
다만 자크 억제제 같은 경우 드물게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간 수치나 지질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도 있어 주치의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각 약제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나 동반 질환에 따라 나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돼야 될 것은 과학적인 생활 관리겠죠. 보습제는 단순히 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화장품이 아니라 무너진 장벽을 대신해주는 제1차 치료제입니다. 바를 때는 검지손가락 끝 한마디, 약 0.5g에 해당되는 1FTU가 성인 손바닥 2개 면적을 덮는 적정량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평소보다 훨씬 넉넉하게 발라야 피부에 충분한 보습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땀을 흘리는 운동은 좋지만 운동 후에는 즉시 씻어내야 합니다. 아토피 환자의 피부는 정상보다 pH가 높아서 산성 보호막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땀이 증발하고 나면 피부에 남아 자극을 주고 세균 번식을 돕기 때문이죠. 미지근한 물과 약산성 세정제로 씻어내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간혹 식초나 소금물, 목초액으로 씻으면 소독이 된다 하는 잘못된 민간요법을 따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상처난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히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또한 많은 분들이 유산균만 먹으면 아토피가 나을까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피부에도 도움을 주는 좋은 보조제일 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피부 염증을 바로 끌 수 있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유산균을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을 믿고 다른 치료를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뇨병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함을 토로하는 순간이 바로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혈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을 때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철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건 우리 몸이 급격한 추위를 생존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해서 벌어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경과 호르몬의 반응입니다. 겨울철에 혈당이 변하는 건 단순히 실내 생활로 활동량이 줄어서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몸의 체온 유지 시스템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기 위해 교감신경계를 즉각적으로 활성화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신에서는 열을 내리려고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평소보다 과도하게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아주 얄궂게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하나는 지방을 태워 열을 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간에 비상식량으로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계속 혈액으로 쏟아내는 일을 합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쏟아져 나온 포도당을 인슐린이 적절히 처리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생존을 위해 몸이 강제로 동원한 포도당이 혈관에 계속 쌓여서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추위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까지 합세하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게다가 추위는 물리적으로 혈관 자체를 좁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부와 근육으로 가는 말초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키거든요. 식사를 하고 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약 80%는 허벅지 같은 큰 근육이 흡수해서 태워줘야 하는데 추위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근육까지 가는 속도 자체가 물리적으로 느려집니다. 결국 밥을 적게 먹고 주사를 맞아도 인슐린과 포도당이 제때 근육에 도달하지 못하니 식후 혈당이 뚝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당뇨병을 실제 의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췌장뿐만이 아니라 간, 근육, 지방, 콩팥, 뇌까지 여러 가지 장기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체계가 무너진 전신대사질환으로 보거든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간은 혈당이 높은데도 필요 이상으로 포도당 생성을 지속하고 근육은 당 흡수를 줄이고 뇌는 포만감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지고 콩팥은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않고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등 우리 몸의 여러 장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는 조리법이 이 복잡한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겨울철에 많이 먹게 되는 고구마인데요. 고구마는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생고구마의 전부는 아주 단단한 구조여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어서 혈당 지수가 50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고구마를 찜기에 찌면 전분 구조가 풀리면서 소화가 쉬워지고 혈당 지수가 60에서 70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굽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지죠. 고구마를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천천히 굽게 되면 고구마 내부 온도가 60도쯤의 구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때 고구마 속에 있는 당 분해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전분을 메가당으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군고구마는 입에 넣기도 전에 이미 혈당 지수 90이 넘는 설탕과 거의 다름없는 상태로 변해 있는 셈이라 섭취 직후 혈당을 무섭게 치솟게 만듭니다. 고기를 굽거나 튀길 때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반응도 주의하셔야 해요. 이건 고기의 단백질과 당분이 고열해서 결합하는 화학 반응인데 이때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소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닭가슴살을 불에 직접 구우면 이 독소 수치가 6,000까지 치솟지만 물에 삶으면 1,000 정도로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독소는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이 세포에 작용하는 것을 방해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혈당을 생각하신다면 굽기보다는 삶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무심코 마시게 되는 과일 주스나 액상과당이 든 음료수도 정말 위험합니다. 탄수화물의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에너지로 쓸 수 있지만 단맛을 내는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과당이 한 번에 들어오면 간은 이걸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즉시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버립니다. 이렇게 저장하다 보면 간에 지방이 끼게 되고 즉 지방간이 되어서 인슐린이 간에 보내는 신호를 차단해서 공복 혈당을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주된 원인인 거죠. 더 무서운 건 과당은 뇌에 배가 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렙틴 호르몬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밥을 배불리 먹고도 달달한 음료수는 계속 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 뿐만이 아니라 과당이 뇌의 포만감 감지 기능을 무디게 만들어서 뇌가 배부르다 하는 느낌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것 때문이거든요.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하루 나트륨을 2000mg, 소금으로 치면 5g 이하로 줄이라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혈관 속으로 물을 끌어당기게 되고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에 대응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데요. 짠 음식을 먹고 나면 근육 속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좁아져서 인슐린이 근육세포로 들어가는 길이 물리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맵고 짠 식사 후에 혈당이 오르는 건 기분 탓이 아니라 좁아진 혈관 때문에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분명한 생리학적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니까 당뇨 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뇨병이 평생 약만 먹어야 하는 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리만 잘 된다면 약을 줄이거나 일부에서는 약을 안전하게 끊을 수도 있는 관해 상태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최근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인 다이렉트 연구 결과를 보면 체중을 10에서 15kg 정도 감량해서 췌장과 간에 낀 지방을 제거했더니 기능이 멈췄던 췌장의 베타세포가 다시 깨어나서 인슐린을 분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이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라 지방 독성 때문에 기능이 잠시 눌려 있었던 거죠. 즉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서 내장 지방을 걷어내면 약을 끊고도 당화혈색소 6.5% 아래를 유지할 수 있는 관해 상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식사 순서만 한번 바꿔보세요. 밥보다는 채소를 맨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채소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물과 만나면 끈적끈적한 젤로 변하는데요. 이 젤이 소장벽을 얇게 감싸주면 뒤따라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소장벽에 직접 닿지 못하고 천천히 흡수되게 됩니다. 이 간단한 순서 변화만으로도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는 평소보다 훨씬 오래 꼼꼼하게 씹으셔야 해요. 우리 입안에서 음식의 질감을 느끼고 씹기 시작하면 그 자극이 신경을 타고 췌장에 곧 음식이 내려가니까 준비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뇌가 보내는 인슐린 준비 신호라고 하는데요. 혈당이 오르기도 전에 췌장이 미리 인슐린을 준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식후 혈당이 덜 급등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조리법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고구마가 드시고 싶다면 굽지 말고 찐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식혀서 드셔보세요. 고기도 고온에 굽기보다는 수육처럼 물에 삶아서 드셔야 혈관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겨울철에는 발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오래되신 분들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면서 점점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게다가 당뇨 환자분들은 발 쪽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한번 상처가 나면 잘 낫지도 않으니까요. 보온을 위해서는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거나 털이 달린 실내화를 신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에 발에 상처나 물집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채소를 드실 때도 요령이 필요해요. 이럴 땐 채소를 생으로 드시지 말고 끓는 물에 1, 2분 정도 데쳐보세요. 마지막으로 춥다고 웅크리고 계시지 마시고 실내에서도 계속 움직이셔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는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고 스트레칭만 해주셔도 근육이 깨어나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힘이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 불과 한 달이 넘기지 못하고 다시 얼굴선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 단순히 나이 탓 때문이다 라고 돌리고 계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피부가 무너지는 진짜 원인은 진피층 깊숙한 곳에서 콜라겐을 합성하고 방어막을 형성하도록 조절하는 핵심 기관, 즉 내분비 대사 신호의 균형이 흔들렸기 때문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진피층의 콜라겐 지지 구조가 붕괴되고 있는데 표면에만 고가의 약물을 주입한다고 해서 구조적인 하강은 막을 수 없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주름을 메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난소와 부신 그리고 췌장에서 보내는 신호의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피부 진피층에서 실시간으로 콜라겐을 합성하고 있는 세포인 섬유아세포입니다. 섬유아세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드는 핵심 세포이지만 그 속도와 품질을 조절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스트로겐인데요. 혈액을 타고 이동한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베타에 결합해 핵으로 신호를 전달하고 이 과정을 통해 콜라겐 합성의 속도와 질이 더 유리하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소 기능이 저하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강력한 물리적 자극을 주더라도 섬유아세포의 반응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포함한 스트레스 반응축까지 흔들리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데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생존을 위협하는 위급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신은 생존에 필수적인 코르티솔을 생산하기 위해 체내 자원을 우선 독점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 탄력이나 면역을 담당하는 DHA나 에스트로겐의 전구체, 즉 호르몬의 핵심 원료인 프레그네놀론까지 끌어다 쓰게 되는 거죠. 프레그네놀론 스틸, 일명 원료 강탈 현상이라 불리는 이것은 피부로 가야 할 재생 자원이 생존을 위해 고갈되는 과정인 셈입니다. 또 과도한 코르티솔은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까지 줄여서 피부 순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밤만 되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코르티솔 리듬에 문제가 생겨 야간에 낮아져야 할 코르티솔 수치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는 생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속의 건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갑상선 기능 문제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전신 대사 속도를 결정하는 조절자거든요. 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 세포의 분열과 탈락 주기가 지연되고 피지성과 땀샘의 대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지와 땀이 적절히 혼합되어 형성하는 약산성의 천연 보호막 생성이 중단되니 건조증이 발생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식습관으로 인한 인슐린 시스템의 오류는 얼굴선을 망가뜨리는 핵심 기전으로 작용하는데요.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면 신장 세뇨관에서 나트륨 재흡수가 늘어나서 나트륨과 함께 수분을 체내에 더 많이 가두게 되거든요. 더 심각한 건 혈액 속의 과잉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만드는 당독소, 최종 당화 산물인데요. 이 물질은 피부의 콜라겐 섬유 사이에 침투하여 끈적하고 딱딱한 교차 반응을 늘려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이야르반은 당분이 단백질과 엉겨붙어 변성되는 이 과정을 거친 콜라겐은 피부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탄력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혹시 피부 트러블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면 장 내벽의 장벽 기능 저하 또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장과 피부 언뜻 생각하면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장 점막이 손상되어 세포 간의 결합이 느슨해져 장 투과성이 증가하는 장누수증후군이 발생하면 그 틈으로 장내 유해균이 뿜어내는 세균 독소인 지질다당류 같은 성분이 혈관으로 침투하게 되죠. 혈류를 타고 온몸을 순환하는 독소들은 전신 염증 신호를 일으키고 피지선이 발달하고 혈류량이 많은 안면부, 특히 턱 주변처럼 반복적인 염증이 쉽게 생기는 곳에서는 더욱더 염증 악화를 유발합니다. 내장 지방 또한 단순히 에너지 저장고가 아니거든요. 비대해진 지방세포는 TNF-알파나 인터루킨6 같은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내분비 조직처럼 작용하면서 진피층의 콜라겐 분해 효소인 MMP를 활성화해 콜라겐을 오히려 분해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염증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원인은 여러분이 섭취하고 있는 지질의 비율인데요. 옥수수유나 콩기름 등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메가3와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세포막의 유동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딱딱하게 마치 경화처럼 만들거든요. 고가의 앰플을 사용하더라도 피부 개선이 없다면 혹시 내가 먹고 있는 식단이 세포막을 경화시키고 유효 성분의 침투 자체를 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식단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따라해 보세요. 그 첫 번째 단계로 철저한 공복 시간 확보가 대사 재설계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복은 무작정 굶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섭취 중단이 12시간 내외로 길어지면 인슐린 수치가 기저 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되고 세포 스스로 내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오토파지, 자가 포식 시스템이 촉진되거든요. 공복 시 느껴지는 허기야말로 체내 노폐물이 지금 연소되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임을 기억해주세요. 물론 인슐린 투여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임신, 저체중, 만성질환이 있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공복 루틴 전에 의료진과 한번 상의 후에 진행해주세요. 공복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수면의 절대 시간입니다.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잠든 직후 깊은 수면이 나오는 시간으로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집중적으로 분비되어 조직 복구를 수행하는 시간이거든요. 특히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유도제가 아니라 기름에 잘 녹는 친지질성을 띄어서 세포막을 통과해 미토콘드리아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여기서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의외로 기상 직후의 광자극인데요. 아침 햇볕은 생체 리듬을 리셋해서 밤에 멜라토닌 리듬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생체 리듬의 주기는 기상 직후의 빛 노출로 설정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걷고 10분간 햇볕을 보는 행위가 야간의 피부 재생 프로세스를 구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허벅지 근육을 활용하는 것도 필수적인데요. 피부 좋아지라고 스쿼트를 하라니 뚱딴지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근육은 단순한 힘의 원천은 아닙니다. 스쿼트와 같은 하체 운동 시 분비되는 이리신 또한 전신 염증 수치를 낮추고 피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활성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력 운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근육량 감소가 피부를 방어할 항염증 호르몬 또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근육 운동과 병행해서 내곤욕을 통한 혈관 자극도 도움이 됩니다. 냉수와 온수를 오가며 급격한 온도 변화를 가하면 신체는 이를 유익한 자극으로 인식하거든요. 이때 발생하는 열 생산 반응은 말초 혈관을 강제로 수축하고 확장시켜 피부 말단까지 혈류 공급을 도와주는 물리적 순환작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심혈관 질환, 혈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내공욕은 피하거나 의료진과 상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잦은 간식 섭취를 중단해서 인슐린 분비를 줄여야 합니다. 췌장의 지속적인 가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만성적인 부종, 쥐젖, 흑색 가시 세포증 같은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거든요. 하루 3끼 이외의 당분 섭취는 제한해서 인슐린 수치를 낮춰야만 과잉 수분과 나트륨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아드는 순간 당혹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열심히 식단을 관리했는데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위험 수준이라는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그 지질들은 단순히 입에서 들어온 바로 그 지방이 아니라 몸속 대사 시스템을 통해 간에서 합성, 분해, 운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생화학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내분비내과 의사로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약이 아니라 그 수치를 높인 우리 몸의 호르몬과 효소의 작용 원리, 즉 작동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지혈증은 많은 경우 대사 시스템의 불균형이 수치로 드러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탄수화물과 중성지방의 인과관계인 건데요. 우리가 밥, 빵,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나 과일도 과잉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요. 문제는 간 세포 내로 들어온 과도한 포도당이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를 켜서 지방을 만드는 효소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과도하게 섭취한 탄수화물이 간 내에서 신규 지방 합성 경로를 활성화해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선택적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현상입니다. 당뇨 전 단계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간세포는 인슐린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 혈당 조절에는 실패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을 합성하라 하는 인슐린 신호에는 잘 둔해지지 않고 반응하거든요. 이와 함께 연결되는 핵심 원리는 콜레스테롤 합성의 조절 기능이 상실된 상황인데요. 체내 콜레스테롤은 80% 정도가 간에서 합성됩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세포 내 콜레스테롤이 충분할 때 이 합성 효소의 활동이 멈춰야 하죠. 하지만 여기에 인슐린 과다와 인슐린 저항성이 동반되면 간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더 합성하는 쪽으로 대사가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체내 콜레스테롤 요구량 이상으로 간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마저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혈관벽에는 LPL이라는 효소가 존재해서 혈액을 순환하고 있는 지질 덩어리를 분해해서 세포 속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혈중 중성지방도 높아지고 지질이 제거되는 속도도 느려지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더 작고 단단한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스몰 덴스 LDL은 혈관 내피세포 틈으로 쉽게 침투해서 동맥 경화반을 형성하는 고위험 인자가 됩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합성은 늘어나고 분해는 줄어드는 이중적인 대사 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변수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간이 혈액 속에 나쁜 지방을 다시 흡수해서 분해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간의 이러한 형소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고지혈증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갑상선 기능을 먼저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장내 미세물과 담즙산의 상호작용은 최근 의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간에서 합성된 콜레스테롤은 담즙산의 원료가 돼서 장으로 배출되는데요. 건강한 장내 환경에서는 장내 미생물들이 담즙산을 병현해서 배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반대로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배변으로 나가야 할 담즙산 찌꺼기가 다시 간으로 되돌아오는데요. 이렇게 재흡수된 담즙산은 간에게 재료가 충분하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간의 지질 대사 조절을 반응해 하게 됩니다. 변비가 있거나 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 중에 고지혈증 호전이 더딘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장과 간의 순환 효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 대사 시스템에 가장 부정적인 역할을 일으키는 건 뭘까요? 바로 액상과당과 설탕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혈당 인슐린 반응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간에서 대사되는 비중이 크거든요. 간 세포 내에서 과당이 대사될 때는 지방으로 빠르게 합성될 뿐만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을 태우는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약물 없이도 이 복잡한 대사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임상 데이터들은 유의미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간헐적 단식, 공복 시간의 확보인데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공복을 유지하면 체내에 저장된 포도당이 고갈되면서 지방을 사용하고 인슐린 민감도에 유리한 신호인 AMPK 등이 활성화되거든요. 이 센서가 켜지면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만드는 효소의 활동이 억제되고 동시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을 태우는 회로가 가동됩니다. 하지만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거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임신, 저체중, 만성질환이 있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공복 시간을 늘리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 후 진행해주세요. 운동 또한 필수적인데요. 특히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과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근육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직접 흡수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근육 내 지방 분해 효소를 활동해서 혈중 중성 지방을 소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식이 조절과 운동만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는 전략적인 영양소 섭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붉은 쌀을 발효시킨 홍국에는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일부 처방약과 같은 원리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거든요. 천연 식물 성분인 베르베린 역시 간세포가 나쁜 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혈중 지지를 개선합니다. 단, 이러한 대사 개선제를 섭취할 때는 세포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코큐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함께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확인하는 결과치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큼이나 눈여겨봐야 할 지표가 또 있거든요. 바로 중성지방을 HDL 콜레스테롤에 나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내 몸의 대사 균형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 인슐린 저항성은 어떤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우리 몸이 건강하게 대사되고 있다는 청신호이고, 반대로 비율이 높다면 나머지 수치는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대사 이상이나 지방간 등 다른 문제는 혹시 없는지 혈관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높고 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지표 검사를 통해 혈관의 염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원장님, 그래서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걸까요? 그러다 혈관이 막히시면 책임지실 걸까요? 하고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약물 치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대다수의 생활습관병 환자분들에게는 약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 부족한 수면, 운동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약만 드시는 것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바닥에 물만 닦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또 나이가 들면 대사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노화로 인해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올바른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고 식후에 30분만 걸어보세요. 고지혈증은 내 몸이 보내는 정직한 생화학적 결과물입니다. 약물 투여만으로는 이 누적된 결과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식습관을 교정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장내 환경을 회복하고 호르몬 리듬을 함께 되찾아야 해요. 대사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혈액을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능력을 신뢰하고 오늘부터 호르몬 대사를 정상화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하이메 의원장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